고금소총과 야담. 선비를 맞이한 노인의 예언. 서울의 한 선비가 북관에 갔다가 돌아올 때는 산속 지름길로 와서 하루 만에 강원도 이천군 경계에까지 이르렀는데 날이 저물려 했습니다. 사방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키 큰 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한데 호랑이와 표범이 으르렁거리고 여우와 이리가 돌아다녔습니다. 선비는 배회하며 사방을 둘러보아도 적막하기만 할 뿐 인적이 없으니 정말 위태롭고 무서웠습니다. 선비는 민가의 연기를 찾다가 홀연 큰 바위를 발견했는데 한복판이 마치 문처럼 열려 있었습니다. 큰 시냇물이 그 가운데로 흘렀고 때때로 부추잎들이 물에 떠내려왔습니다. 선비가 말했습니다. 저쪽에 분명 사람 사는 곳이 있을 거야. 무릉도원이 아니면 천태가 은거한 곳이겠지. 선비가 종을 시켜 헤엄쳐 들어가 보게 했습니다. 종은 한참 뒤에 작은 배를 타고 나왔습니다. 선비도 배를 타고 종과 함께 노를 저어 물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물이 닿은 곳에 이르러 물가에 배를 대고 언덕을 올라가서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한 곳에 이르니 인가 수백 호가 나타났습니다.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어 속세에 티끌이 이르지 않아 마을이 맑고 깨끗하니 틀림없는 별세계였습니다.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왔습니다. 의관이 예스러우면서 소박했고 풍모는 세속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노인이 선비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깊은 산속이고 인간 세상과 관계를 끊은 지도 100년이 넘었습니다. 인간 세상 사람 중에는 이곳을 아는 이가 없을 텐데 그대는 어떻게 이곳까지 들어올 수 있었소? 선비가 산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다 하니 노인은 그를 자리에 앉게 하고 저녁밥을 내주었습니다. 산나물과 들채소는 인간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윽고 함께 잠을 청하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는데 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나의 몇 대 선조께서 티끌 세상의 시끄러움을 싫어하여 뜻을 같이 하는 사람 5~6명을 이끌고 이곳에 들어와 사신 지 몇백 년이 되었지요. 한 번도 산 밖으로 나가지 않고 서로의 아들과 딸을 혼인하게 했으니 이제 몇백 호의 큰 마을을 이루게 되었다오. 밥 갈아서 먹고 배를 짜서 입으며 시비를 따지지 않고 조세도 내지 않지요. 다만 나뭇잎이 떨어지면 가을이라 여기고 꽃이 피면 봄이라 생각합니다. 밤이 깊어지자 노인은 마당을 거닐다가 문득 별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평구에 사는 박진원이 죽었도다. 그러고는 탄식했습니다. 머지않아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텐데 이를 어떡하나. 선비가 속으로 이상하게 여기고 몰래 행랑 속 작은 책자에 그 날짜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화를 피할 수 있을지요? 부디 살 길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강릉과 삼척 등지로 피난을 가면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이요. 다음 날 선비는 성문을 나서서 집으로 돌아갈 때 지름길로 평구촌으로 가서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 박진원이라는 분이 계십니까? 마을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선비가 그 날짜를 물어보니 과연 밤에 별이 떨어지던 날이었습니다. 병자년 겨울 금나라 오랑캐들이 침략하니 선비는 노인의 말을 떠올리며 처자를 이끌고 삼척 지방으로 갔습니다. 마침내 온 집안 사람이 무사했다 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벼락 맞은 아이. 군자정 이산 중이 간성원을 할 때였습니다. 그 아들 태영의 처가 임신한 지 10달이 거의 찼으니 갑신년 5월 며칠이었습니다. 친정에서 해산을 하려고 한양을 향해 출발했는데 태영이 호위했습니다. 황해도 옹진에 이르렀을 때 폭우가 쏟아지고 번개와 천둥 소리가 이목을 어지럽히니 가마 끄는 말이 자주 놀랐습니다. 태영이 종자들에게 가마줄을 풀게 하고 인부들에게 가마를 매게 하려 했습니다. 인부가 가마를 어깨에 막 매려는 찰나
벼락이 내리치더니 말의 머리를 지나쳐 가까운 곳에 있던 회나무를 부숴버렸습니다. 말이 놀라서 뛰어올라 바위 위에 나뒹굴다가 바다로 빠졌습니다. 그 사이 가마는 인부의 어깨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태영이 놀라서 급히 길 옆에 가마를 내리게 하고 발을 걷어보았습니다. 때마침 부인은 잠이 들어 아무것도 몰랐으니 끝내 무사했습니다. 7월에 마침내 판서 희갑이 태어났으니 귀인의 탄생에는 반드시 신의 가호가 있는 법입니다. 희갑의 나이가 겨우 4살이었을 때 어머니를 따라 서울 수표교 근방에 있는 외가댁에 가서 지냈습니다. 이때 외가댁 안채가 불에 타서 장차 고쳐 지으려고 들보와 석가래로 쓸 제목을 뒷마당에 쌓아두었습니다. 희갑이 그 아래에서 놀다가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쌓여있던 나무들이 일시에 무너져 내려 나무 속에 깔렸습니다. 집안 사람들 모두가 놀라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외조부 역시 경악해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잠시 뒤 집안 종들에게 나무를 옆으로 옮기게 하니 나무 3개가 서로 엇갈려 있고 그 속은 마치 동이를 엎어놓은 모양이 되어 있었습니다. 희갑은 그 속에 엎드려 있었는데 놀라서 얼굴은 흑빛이 되었지만 다친 데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외조부가 항상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크게 될 것이다. 포수와 거인, 박천의 한 포수가 묘양산으로 사냥을 갔습니다. 묘양산은 큰 산이라 인적이 미치지 않는 곳이 많았습니다. 포수는 사슴 한 마리를 발견하고 몇 번이나 잡으려 했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하루 내내 쫓아다녔지만 결국 잡지 못하고 심산궁곡에 이르렀습니다. 날이 저무니 도대체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포수는 두려워하며 당황해하다가 절벽 골짜기 사이에 좁은 길이 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몇 리를 가다 한 초가집에 이르렀습니다. 집은 12칸이 길게 통해 있었는데 한 칸은 부엌이었고 나머지는 문도 창문도 벽장도 없이 길게 연결된 방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한 아름다운 여인이 저녁밥을 짓고 있었는데 손님을 보고도 놀라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포수가 깊은 산에서 길을 잃었다 하니 여인은 친절하게 흔쾌히 대접해 주었습니다. 젊은 포수가 욕정이 일어 유혹하니 여인 역시 수줍어하지도 않고 받아들여 관계를 맺었습니다. 얼마 뒤 저녁밥을 내왔는데 반찬이 죄다 곰발바닥, 사슴포, 산돼지 고기 등을 재료로 한 것이었습니다. 포수가 남정네는 없느냐고 물으니 여인이 사냥 갔다 고만 대답했습니다. 이경쯤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인이 황급히 나가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마당에 서 있는 거인이 보였는데 땅에 풀어놓은 짐이 집 한 칸 크기만 했습니다. 그 사람은 몸집이 거대하고 키가 커서 지붕 위로 8, 9장은 더 올라가 방 안에서는 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처에게 말했습니다. 오신 손님은 잘 대접했는가? 잘 대접했습니다. 거인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데 키가 너무 커서 방 한가운데로 바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엎드려서 방의 긴 쪽 끝에서부터 서서히 들어와 길게 누우니 그 길이가 방 11칸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들어와서 바로 누운 이유는 앉은 키가 대들보보다 높아 몸을 펼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포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루 내내 사슴을 쫓아다녔는데도 잡지 못했소. 그렇습니다. 당신은 저 여자와 관계하지 않았소. 포수는 저것의 신령함이 이와 같고 장대하기도 이와 같으니 내가 지은 죄를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속일 수 없겠지라 생각하고 정직하게 고하고 죽여주기를 청했습니다. 그러자 거인이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네, 저 사람을 데리고 있긴 하지만 음식만 마련하게 했지. 처음부터 가까이 하거나 범하진 않았어. 당신이 저 사람과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으니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오. 그러고는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먹을 것을 갖고 오너라. 여인이 명을 받들고 나가서
아까 그가 지고 온 큰 돼지 한 마리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베어서 큰 그릇에 가득 담아와 앞에 내놓았습니다. 모든 알곡이었으며 다른 것은 아예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거인은 그것을 다 먹고 자러 가면서 다시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저 손님과 함께 자거라. 여인은 포수 가까이 누웠고 포수도 여인과 나란히 누웠지만 의심이 생기고 두렵기도 하여 밤이 닿을 때까지 따로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포수가 거인을 다시 보니 사람과 비슷하기는 했지만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온갖 의심이 다 일어났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거인은 누운 채로 여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손님 밥과 내 밥을 함께 가져오너라. 여인이 순순히 명을 받들고 아침을 내왔습니다. 손님을 위해서는 밥과 반찬을 익혔지만 거인을 위해서는 날고기를 쟁반에 가득 담아왔습니다. 거인은 다 먹고 나서 긴 몸을 이끌고 방 밖으로 나갔는데 마치 긴 이무기가 요동치는 듯했습니다. 거인은 머리가 있는 쪽으로 곧바로 기어나가 바깥마당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앉아 말했습니다. 내 손님의 관상을 살펴보니 복이 정말 많소이다. 당신이 어제 이곳에 들어오게 된 것도 사실은 내가 이끌었기 때문이라오. 저 여인은 이곳에 필요한 존재는 아니니 두려워 말고 데려가시오. 또 내가 모아둔 호랑이, 표범, 노루, 사슴, 곰, 돼지 등의 가죽도 여기서는 소용이 없다오. 그걸 당신에게 주고 싶소. 당신은 힘이 세지 않아 물건을 많이 짊어지고 가기 어렵겠죠. 내 온 힘을 다해 옮겨주겠소. 그러고는 삭굴 속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가죽들을 커다란 그물에다 담아 어깨에 짊어지고 나와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 여자를 데리고 먼저 떠나시오. 어느 곳이든지 해안을 따라가서 선박이 있는 곳에 멈추시오. 포수는 안주 포구에 이르렀습니다. 거인도 산더미 같은 가죽을 지고 거기에 도착해서 말했습니다. 짊어지고 온 물건의 값을 따지자면 당신 일가의 재산으로 3기에 충분하다오. 나 역시 당신에게 부탁할 것이 있소. 오늘부터 닷새 뒤 소 2마리를 잡고 소금 100석을 사서 이곳으로 와주시오. 나도 이곳에 다시 오겠소. 거인이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포수도 배를 빌려 여인을 태우고 가죽을 싣고 떠났습니다. 그는 여인을 차로 삼고 가죽은 팔아서 수천금을 얻었습니다. 거인이 사람인지 아닌지는 여인 역시 몰랐습니다. 포수는 닷새째 되는 날 소를 잡고 소금을 싣고서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거인도 과연 전처럼 가죽을 짊어지고 다시 왔습니다. 거인은 소 2마리를 다 먹고 소금 100석은 가죽을 담아왔던 그물에 가득 넣어 짊어졌는데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또 말했습니다. 닷새 뒤에 저번 양만큼 소금을 준비하여 이곳으로 와서 나를 기다려 주시오. 포수는 그 말대로 했습니다. 그는 거인이 소를 가져오라고 말하는 걸 잊었다고 생각하여 소 2마리도 잡아가서 기다렸습니다. 거인이 왔습니다. 가죽을 짊어지고 온 것이나 그물을 소금으로 가득 채운 것이 전과 같았습니다. 거인은 잡아온 소를 보고 싫은 듯 머리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내가 소를 먹고 싶었다면 왜 먼저 부탁하지 않았겠소. 이번에는 먹는 것이 이치에 합당치 않소이다. 거인이 고개를 흔들며 떠나려 하니 포수는 진심을 다해 그를 잡고서 놓아주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부류가 아니고 또 오래된 정분이 있는 것도 아니오. 그런데도 당신은 내게 미녀를 차로 삼게 해주었고 또 가죽을 3짐이나 주었으니 그 값이 만금이나 되었어. 오늘 소를 잡아온 것은 비록 가르침을 받든 건 아니지만 그 은덕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 그런 것이니 맛이라도 한번 봐야 하지 않겠소. 포수가 거듭 신신부탁을 하니 거인이 문득 손가락을 꼽으며 셈을 해보더니 말했습니다. 기한을 닷새 늦추어서라도 당신의 성의를 받아들여야겠소. 그러고는 소를 다 먹어치우고 떠나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헤어지면 천년 이별이 될 것이오. 잘 지내시고 스스로를 소중히 보호하시오. 포수는 다시 거인 앞에 꿇어앉아 길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서로를 아는 데는 서로의 부류를 아는 일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물며 영원히 작별하는데도 그 부류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니 이것이 마음에 맺혀 구구함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도깨비입니까? 아니면 산신령입니까? 거인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법이 있으니 나 스스로 그걸 가르쳐 줄 수는 없소. 내년 단오날 당신이 낙동강 나룻가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초립을 쓰고 푸른 도포를 입고 검은 당나귀를 탄 미소년을 만날 수 있을 것이오. 그에게 물으면 가히 알 수 있을 것이오. 거인이 유유히 떠났습니다. 포수는 한편으로는 의심이 일어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슬펐습니다. 그는 돌아가 가죽 새 짐을 팔아서 관서 지방의 도주가 되었습니다. 단오날이 오기를 고대했다가 낙동강 나루에 가서 기다리니 과연 한 양반이 다가왔는데 그 모습이 거인이 말한 바와 똑같았습니다. 포수가 말머리에서 이를 올리고 그를 올려다보며 거인의 전후 내력에 대해 일일이 물으니 양반은 길게 구슬피 탄식하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는 오라고 합니다. 우가 물체가 되어 존재하면 행복하지만 그것이 사라지면 불행해집니다. 대개 천지의 순수한 양의 바른 기가 변화하여 영웅오걸이 되면 군주는 성스럽고 신하는 정직하며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하니 좋은 것입니다. 대인의 재주가 세상을 구제하는 공을 세우는데 충분하지 않으면 그 기는 영웅오걸이 못되고 재주를 감추어 우가 됩니다. 심산궁곡에 몸을 감추었다가 세상의 도가 어지러워져 애군이 장차 드러날 것 같으면 우는 마침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소금이 없으면 그러지 못합니다. 이미 목숨을 끊고 나서는 우주로 흩어져 허다한 영웅을 탄생시키니 이런 무리가 출현하는 것이 어찌 그저 그렇게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가 소금을 찾던 이유는 장차 소금을 먹고 죽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대개 소금을 먹을 때 닷새 한 포를 먹으면 몸이 쇠약해지고 다시 닷새 뒤에 한 포를 먹으면 죽게 됩니다. 만약 중간에 날고기를 먹으면 죽는 기간이 닷새 미루어집니다. 그가 두 번째 잡은 소를 고사한 것은 진실로 이 때문이죠. 30년도 안 되어 우리나라의 영웅호걸이 한나라 말과 다를 바 없이 나타날 것이니 고려 왕조가 위태롭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복은 축하할 만하니 그가 이미 그걸 알고 덕 있는 철을 주었지요. 그녀를 범하지 않았다는 그의 말 역시 참말이지요. 사람이 길을 타고날 때 남자는 양기라 하고 여자는 음기라 합니다. 하지만 남자가 순양이 아니듯 여자도 순음은 아닙니다. 남자에게는 양 가운데 음이 있고 여자에게는 음 가운데 양이 있지요. 여기에 남녀가 교합하는 이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는 완전히 양기로만 되어 있으니 진실로 오로지 양만 있으면 여자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당신의 처는 정말 순결했다 할 것입니다. 포수가 매우 기이하게 여기고 다시 허리를 굽혀 예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양반의 성명을 물으니 그가 나는 정몽주라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배를 불러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로부터 3년도 안 되어 나라에 큰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허다한 영웅이 연달아 배출되었으니 죽은 우가 변화하여 그들이 된 것이 아니겠는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마구 죽임을 당해 어육이 되는 것을 모면하지 못했지만 포수의 집안은 무사하여 죽은 사람이 없었다 합니다. 재화를 얻은 궁박한 중인 옛날 한 중인이 세상의 문화에 여러 해 출입하고 있었습니다. 중인은 외모가 너무 못생겨 그 집 사람들이 모두 궁박한 상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재상은 그와의 친분 때문에 차마 그를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바닷길로 명나라 황제를 아련하러 가는데 재상이 정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객 중 누구도 따라가려는 사람이 없었고 중인만 수행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배가 넓은 바다에 이르자 풍랑이 크게 일어나 배가 곧 뒤집혔습니다. 모두 빠져 죽을 것만 같아
다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우두머리 사공이 아래였습니다. 행차 중에 필시 이롭지 못한 사람이 있어 이런 큰 액을 당하는 것입지요. 상아를 막론하고 옷가지를 하나씩 벗어야 합니다. 일행들이 사공의 말에 따라 옷을 하나씩 벗어주자 사공은 그 옷을 차례로 물 위로 던졌습니다. 중인의 옷이 가라앉으니 사공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행길에 이롭지 못하니 얼른 물에 던져져야 합니다. 만일 정에 얽매인다면 배에 탄 사람 모두가 빠져 죽을 것이니 그에게 속히 뛰어들라고 재촉해야 합니다. 재상이 한참 말없이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섬이 있는가? 모섬이 여기서 멀지 않나이다. 즉시 배를 돌려 그 섬으로 가서 중인을 해변에 내리게 했습니다. 그에게 식량과 반찬, 솥과 시루 등을 주고 돌아오는 길에 데려가겠다는 다짐을 하고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니 풍랑이 갑자기 잠잠해졌습니다. 재상은 즉시 배를 돌려 떠났습니다. 배에서 내린 중인은 섬 가운데로 갔습니다. 섬에 다른 나무는 없고 대나무만 숲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바위 동굴에 거처하면서 대나무를 태워 밥을 지었습니다. 밤이 되자 달이 밝아오고 주위가 고요해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대숲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날 밤 중인이 몸을 숨기고 살펴보니 괴상한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바위 구멍에서 바다로 내려갔다가 조금 뒤 다시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눈빛이 가히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음 날 중인은 그 무언가가 왕래하던 길목의 대나무들을 모두 베어내 길을 만들고 베어낸 끝을 뾰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것은 바다로 내려가다가 죽었습니다. 다음 날 가서 보니 그것은 크고 이상하게 생긴 구렁이었습니다. 그 아래에 진주가 흩어져 있어서 중인이 모두 주었습니다. 또 뼈를 부수어 나온 진주도 다 모으니 10말은 될 것 같았습니다. 이는 여러 해 묵은 늙은 구렁이가 바닷속 늙은 용과 교접하려고 왕래하다가 뾰족한 대나무에 찔려 죽은 것이었습니다. 중인은 아무도 없는 외로운 섬에서 무료하게 있다가 하루는 높은 곳에 올라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위 아래에 공작 수백 마리가 모여 있다가 놀라서 날아갔는데 바위 아래에 공작의 깃이 쌓여 언덕을 이루었습니다. 그것들을 다 주워와 진주를 엮으니 대여섯 동은 되었습니다. 그 값을 따져보니 무려 한 집의 재산 정도는 되었습니다. 반년이 지나지 않아 사신 일행이 돌아와 섬에 정박했습니다. 중인은 깃으로 묶은 진주를 싣고 가서 팔아 수천 금을 얻었으니 어느덧 부잣집의 늙은 주인이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재상은 권력자에게 배척되어 늙음하게 권세를 잃고 의지할 곳이 없어졌습니다. 중인은 그를 구제해 주어 평소의 친분을 잃지 않았습니다. 재상은 죽을 때까지 쌀 한 대, 곡식 한 말까지도 중인에게 의지했다 합니다. 정자 위에서 수많은 뱀을 죽인 용감한 이보경, 판서 이복령은 대대로 충청남도의 삼산 땅 바닷가에 살았습니다. 조수가 밀려오면 바닷속 새섬이 봉우리 세계처럼 보여 삼산이라고 불렸습니다. 뒤쪽에는 사방에 난간을 두른 정자가 있었는데 공은 거기에 거처했습니다. 정자 앞에 오래되고 키가 큰 회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그 나무 안에서 안개가 일어나 정자까지 뻗쳤습니다. 하루는 공이 문을 열고 살펴보니 안개가 낀 나무 구멍 속에서 어떤 물체가 고개를 쳐들고 있었습니다. 공이 이를 괴상히 여기고 옆에 있던 기병이 쓰는 작은 총으로 그것을 쏘아 명중시켰습니다. 그 물체는 머리를 움츠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갑자기 천둥 소리가 났습니다. 공이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회나무가 꺾여 있었습니다. 거대한 이무기가 피를 흘리며 몸을 반쯤 드러냈습니다. 굵기는 몇 아름이나 될지 모를 지경이었고 뿔과 갈기까지 나 있었습니다. 또한 나무 구멍에서 수많은 뱀이 꾸역꾸역 나오는데
큰 것은 기둥 석가래만 하고 작은 것은 손가락이나 담뱃대만 했습니다. 뱀들은 끊임없이 나와 정자를 사방으로 둘러싸고 위로 올라오려 했습니다. 공이 어깨에 윗도리를 엇매고서 총을 뽑아들고 난간 주변을 돌며 위로 올라오려 하는 뱀들의 대가리를 내갈기는데 그 빠르기가 비바람 같았습니다. 한 구석이라도 그냥 지나쳤다면 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해 뜰 때부터 저녁 늦게까지 잠시도 쉴 새가 없었으니 앞마당에는 유열이 낭자하고 피비린내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뱀을 다 죽이고 나니 공 또한 지쳐서 숨을 헐떡이며 드러누웠습니다. 오랫동안 공이 정자에서 나오지 않자 집안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 와서 보았습니다. 언덕처럼 쌓여있는 뱀을 보고는 모두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건장한 종 4~5명에게 그것들을 바닷물 속으로 던져버리게 하니 마침내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공의 용맹함이 이와 같았습니다. 공이 젊었을 적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공은 기생 30여 명에게 먹을 적신 큰 붓을 들고 자기 주위를 빙 둘러서게 했습니다. 기생들로 하여금 붓으로 자기 옷에 먹을 묻히게 했습니다. 한참 뒤에 보니 공의 옷에는 먹물 한 점도 묻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의아해했습니다. 공이 발을 들어 보여주는데 먹은 발바닥에 묻어 있었습니다. 발바닥으로 그 붓들을 모두 받아냈던 것입니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 손자를 구한 할아버지 상주 선비 김아무개는 처음에 관동 지방 산골에 살았습니다. 김아무개와 아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았는데 아들이 먼저 죽고 그의 유복자만 남았습니다. 손자가 태어나자 김아무개는 하늘에 축원했습니다. 저희 가문이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발 손자 하나를 잘 보호하고 기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며느리가 살림하고 음식 마련하느라 손자에게 젖을 먹이지 못할까봐 김아무개는 손자를 사랑방에 안아다 두고 밤낮으로 보살피다가 손자가 울면 바로 며느리를 불러 젖을 물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손자 곁에서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더운 6월 어느 날 김아무개는 문을 열어 서늘한 기운을 받아들이느라 밤이 깊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손자 쪽을 더듬어 보니 손자가 없어졌습니다. 김아무개는 촛불을 들고 손자를 두루 찾아다녔습니다. 며느리 방에도 손자는 없었습니다. 그는 며느리에게 물어보려고도 생각했지만 여자는 분명 놀라 울부짖으며 어쩔 줄 몰라 할 것이기에 도리어 찾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았습니다. 몰래 밖으로 나가 집안 곳곳을 두루 찾아다녔습니다. 김아무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를 잃으면 우리 가문은 끝장이야. 그러면 내 목숨도 보존할 수가 없겠지. 근래에 듣건대 뒷산 바위굴 안에 호랑이가 새끼를 낳아 밤중에 호랑이가 내려온 흔적도 있다 하니 그 호랑이가 물어간 것이 아닐까. 일단 가서 살펴보자. 깜깜한 밤중에 굴 앞에 당도하자 어린아이가 웃고 장난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자기 손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동정을 몰래 살펴보니 호랑이는 나갔고 호랑이 새끼 3마리가 아이를 보며 희롱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호랑이가 무서운 줄도 모르고 웃고만 있었습니다. 김아무개는 바로 호랑이 굴로 들어가 손자를 품 안에 안았습니다. 손자는 아무 탈이 없었습니다. 김아무개는 호랑이 새끼 3마리를 때려 죽이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자를 자리에 내려두고 며느리를 불러 말했습니다. 아이가 배고파 우니 젖을 물리거라. 며느리가 달려와서 젖을 물렸지만 호랑이 굴의 일은 아득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랑이가 울타리 밖까지 와서 크게 울부짖으며 공중으로 펄쩍펄쩍 날뛰니 그 소리가 절벽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김아무개가 칼을 잡고 창밖으로 나가 앉아 이치를 따지며 큰 소리로 꾸중하니 호랑이는 그와 마주 앉았지만 감히 그를 낚아채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3일이 지나니
가까운 동네 사람들이 포를 설치해 호랑이를 잡았습니다. 김아무개가 말했습니다. 이곳은 자손 기를 곳이 못 되니 떠나자. 그가 상주로 이사가서 손자를 가르치니 손자는 문필이 성숙하고 사람됨이 째째하지 않았습니다. 손자가 신부를 만나 혼례를 치르던 날, 김아무개는 비로소 그날 밤의 광경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에게 손자 있는 곳을 묻지 않은 것은 주도면밀하며 곧바로 호랑이 굴로 들어간 것은 용감함이요. 이치에 따라 호랑이를 꾸중한 일은 굳셈이며 손자를 성공하게 한 일은 성실함과 근면함입니다. 이 네 가지를 갖추고 나서야 이런 일을 이룰 수 있는 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